안녕하세요. 서울 외곽 한평 남짓한 작은 식당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어느새 제 인생의 반을 이곳에서 보냈네요. 반찬 하나 국 하나 정성 들여 끓이며 하루하루 버텨왔고요. 식당도 작고 간판도 낡았지만 저한텐 이 자리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이 식당은 제가 남편과 함께 만들고 남편 없이 홀로 지켜낸 공간이에요. 그 사람은 몇 해 전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 옆에 그 사람과 제가 함께 지켜낸 보물이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제 아들이요. 아들은 어릴 적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일식 셰프가 되겠다고 일본으로 건너가 맨손으로 바닥 닦는 일부터 시작해서 도제 생활까지 해가며 꿋꿋이 버텼죠. 돈이 없으니 저도 제대로 뒷바라지를 못했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요,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기뻤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자기 일하던 일식집 사장님의 딸이라고 했을 땐 솔직히 말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셰프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딸을 선뜻 내어줄까? 혹시나 아이가 상처받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들은 자기가 그 집 가게를 물려받을 수도 있다고 앞으로 자신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를 호언장담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믿고 따르니 저도 더 이상 딴소리하지 않았습니다. 꿈과 미래 앞에서 제가 뭘 더 보태겠나 싶었죠.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라도 저 아이가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면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말 순진하게 믿었어요.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작은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빗고 한복 저고리에 단정한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처음으로 사돈을 만난다는 생각에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부족하지만 예의는 다하자 라는 마음으로 떡 한 상자와 수저 세트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한강뷰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일식당이었습니다. 가게 이름부터 입구 인테리어부터 제가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공간이더라고요. 바깥사도는 흰 셰프복 위에 다림질된 재킷을 걸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눈빛으로 저를 훑었습니다. 인사드리며 허리 숙였는데도 말은커녕 고개만 까딱하시더라고요. 안사도는 깔끔한 투피스에 실크 스카프를 곱게 두르고 있었고 팔짱 낀 채 입꼬리만 살짝 올려선 제 옷차림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군요. 그 표정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이런 사람이 사돈이 된다고? 그런 말이 하지 않아도 들리더라고요. 제 아들을 대하는 태도도 심각했어요. 바깥사돈은 아들에게 턱짓으로 물 한마디. 안사돈은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식당 아르바이트 하던 애를 대하듯이 두 분의 태도엔 집안 형편이 변변찮은데 우리가 아들을 받아줘야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은근한 깔봄이 담겨 있었고요. 그 말투, 그 시선, 그 분위기 속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땐 참았어요.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이 순간만 넘기면 되겠지 하고요. 그런데 그게요, 그저 시작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상견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직 점심 장사를 시작도 안 했을 때였어요. 김치전 반죽을 부치려고 불을 켜려는 순간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안사돈이 성큼 들어왔습니다.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아유 더러워. 여긴 환기도 안 되나 봐요. 음식 냄새가 코에 찌들어 붙겠네.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가슴이 벌렁벌렁 뛰더라고요. 제가 이 가게에서 몇 년을, 아니 남편이랑 도란도란 살면서 이 냄새 하나에도 얼마나 마음을 담아왔는데.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아들 생각이에요. 그렇게 저를 한번 휙 올려다보더니 안사돈이 털썩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 김정숙 씨, 난 시간 없어요. 이거 보시고 사인만 하세요. 하고는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툭 식탁 위에 올려놓더군요. 보니까 가게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가게 넘기시고요. 그 자리는 우리 남편 명의로 옮기면 돼요. 대신 우리 딸이랑 아드님 결혼은 그냥 쭉 하게 해드릴게요. 점장 자린 드리잖아요.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류를 바라만 봤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이 가게는요, 단지 밥 팔아 생기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남편이랑 같이 수저통을 짜맞추고 바닥 기름때 하나하나 문지르며 젊은 날을 살아낸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툭 던지듯 계약서 하나로 넘기라니 제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여긴 제 남편하고 저랑 같이 살던 곳입니다. 추억이 담겨 있어서 저는 아직... 그런데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사돈을 한껏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참, 꼴에 감성은 많으시네. 그니까 그렇게 살림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 아드님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우리 딸이 훨씬 아까워요. 뭐 하나 변변한 것도 없는 집에서 그깟 성실함이 전부인이랑 결혼하겠다니. 내가 말렸으면 진짜 그만뒀어야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진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손님들께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가게 문을 철컥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안사돈을 향해 제 손이 정확히 그 사람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다시는 내 가게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한바탕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안사돈도 가만히 있지 않더군요. 손을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고 앞치마가 벗겨질 정도로 서로 잡아당기고 고함을 치는 사달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 한가운데 앉아서 텅 빈 가게를 바라보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로 밑바닥 다 봤는데 이 결혼 물 건너갔구나. 가슴이 시리도록 속상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전 그렇게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얼마 후였을까요?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말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를 빤히 바라보다가 입술을 꾹 다물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땡땡이랑 헤어졌어. 아들은 제게 다가와 가만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난 괜찮아. 엄마 힘들게 해서 미안해. 다 내 책임이야. 그 말에 저는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속도 말이 아닐 텐데 오히려 저를 토닥여주는 그 착한 아들 앞에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고마워서 그냥 엉엉 울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은 말 그대로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들도 저도 서로 얼굴만 보고 말없이 밥을 먹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어요.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말은 했지만 그 아이 얼굴빛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보는데 엄마로서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가끔씩은 제가 먼저 말을 꺼내보려 했습니다. 밥은 좀 먹고 다녀야지. 가게엔 얼굴 좀 비추지 그러니. 하지만 그 아이는 꼭 무슨 죄인처럼 눈을 피하고 괜찮아. 좀 쉬려고. 그렇게 말하곤 다시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현관 앞에 누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옷은 흠뻑 젖었고 손에는 소주병 하나가 덜렁 들려있더군요. 얘,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추운데 얼어 죽겠어. 제가 얼른 부축하려고 팔을 잡았는데 아이가 중심을 못 잡고 털썩 안겨버리더라고요. 엄마, 나 괜찮아. 나 진짜 괜찮아. 엉엉 울더라고요. 숨이 넘어가게. 그 착한 아들이 애기처럼 제 품에 안겨서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애는요, 어릴 적부터 그런 아이였어요. 자기 아버지 없이 자란 게 혹시라도 제 탓이 될까봐
한 번도 힘들다는 말 안 하고 꼭 참고 컸던 아이. 어릴 땐 운동화 하나 사달라는 말도 못해서 발톱이 빠질 때까지 그 작은 신발 신으면서도 웃던 애였어요. 그런 아이가 제품에서 괜찮다면서 엉엉 울 때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토닥이면서 애를 방으로 데려가는데 그때였습니다. 옷이 조금 들쳐졌는데요. 등 한가운데 시퍼렇게 멍든 자국이 눈에 띄었어요.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등을 돌리니 양옆 옆구리며 팔뚝이며 온몸에 피멍이 퍼져 있더라고요. 정말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져 내렸어요.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핑 돌았죠. 저는 그 아이를 꽉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그랬니? 누가 널 이렇게 만든 거야? 말 좀 해봐. 그랬더니 울음을 꾹 참던 아이가 그제야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입술을 덜덜 떨면서 한 글자씩 겨우 꺼냈어요. 엄마 미안해. 사실 맞았어. 나 바깥사돈한테 그 사람한테 주방에서 칼 갈다가 잠깐 손 풀고 있었는데 그걸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넌 자격이 없어. 뭐 감히 내 딸 옆에 설 자격이 어딨어. 내 주방 더럽히지 마 그러면서 던지고 칼 도마 들고 그걸로 책상 치고 내 멱살 잡고 벽으로 밀치고 그날 옆에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도 말 안 했어. 그냥 다들 외면했어. 그 말을 듣는데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럼 그런 일을 겪고도 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들은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다 자란 장정인 줄 알았던 아들이 엉엉 우는데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가게는 열어두었지만 음식 간도 안 맞고 뭘 해도 허전하더라고요. 가게에 들어온 손님이 된장찌개 오늘은 좀 짜네요 하는 소리에 아 그러세요 죄송해요 하고 웃고는 뒤돌아서 주방에서 눈물 흘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맥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던 어느 날이었죠. 가게 앞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맞은편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봉다리 하나 들고 쪼르르 건너오셨어요. 아유 김 사장님 이거 귤 조금 나왔어요. 시식용이에요. 가져가요. 하면서 귤을 건네주셨죠. 제가 고맙다고 꾸벅 인사하고 다시 들어가려는데 그 아주머니가 말끝을 흐리며 슬쩍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있죠. 혹시 저 김 사장님 가게 팔 생각 있으세요? 예? 제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주변을 살피며 살짝 다가와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아 저기 그날 그 잘난 척하는 여자 있잖아요. 그 안싸돈. 며칠 전에 우리 가게 와서 슬쩍 떠보더라고. 김정숙 씨 식당 자리 혹시 재개발 이야기 들은 거 없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딱 하고 울렸습니다. 재개발이요? 그 골목 따라 쭉 이쪽으로 도로 확장 들어간다던 소문이 있어요? 나도 뉴스 보고 알았지. 아직 공지는 안 떴는데 그 일식집 사장 말이야. 정숙 씨 사돈 될 뻔한 여자. 그 여자 벌써 팔품 팔더라.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게를 넘기라고 했던 거구나. 그래서 점장 자리 준다는 말로 우리 아들 깨어내고 그래서 상견례 하자마자 들이닥쳐 계약서부터 내밀었구나. 그 사람들한테 이 가게는 아들의 꿈도 제 인생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입지 좋은 땅이었고 싼 값에 넘기면 돈 되는 물건이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아들 몰래 안방에 불을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다 책상 구석에 있던 우리 가족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안에는 남편이랑 가게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고 주방에서 아들이 첫 김밥 말았던 날 찍은 사진도 있었고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이 일을 덮을 순 없겠다고요.
그동안은 아들만 다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들하고 괜히 맞붙었다가 일이 더 커질까봐 그냥 묻고 덮고 그렇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젠 아니었습니다. 내 아이 하나 지키지도 못하는 삶이 무슨 자존심이랍시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나 싶었어요. 이젠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날 박는 대로 근로감독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요,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한테 폭력을 휘두르거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고발할 수 있는 창구가 따로 있을까요? 처음엔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상담원이 아주 조곤조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일단 근무 기간과 내용, 그리고 임금 정산 내역 등을 파악하시고요. 신체적 폭력은 명백한 형사 사안입니다. 폭행 피해 진술과 병원 진단서가 있으면 노동청과 경찰 모두 동시 대응 가능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방으로 가서 아직 자고 있던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혹시 급여 명세서나 통장 내역 같은 거 정리해둔 거 있어? 아들은 자다 깬 목소리로 왜? 하고 묻더니 제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 아이 눈을 바라보니까요. 결국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있어. 다 모아뒀어. 왜 무슨 일인데? 엄마가 다 할 거야. 넌 그냥 그동안 꾹 참고 견뎌온 거 그걸로 됐어.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날짜별로 하나하나 써내려갔습니다. 상견례 날짜, 안 싸더니 가게 찾아온 날, 매매 계약서 내밀었던 날, 그리고 아들이 울면서 털어놨던 그 밤까지 한자 한자 적으면서 제 마음도 같이 정리됐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누굴 향해 싸워야 하는지 이젠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들, 내 아들 상처 준 것도 모자라 우리 삶을 지우려 한 그 죄값, 그걸 어떻게든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먼저 아들이 다녔던 그 일식당을 찾았습니다. 간판 아래에 늘 봤던 그대로 정통 일식 땡땡땡이라고 큼지막한 글씨가 걸려 있었고 가게 앞에 서 있던 직원 하나가 제 얼굴을 보고 눈을 피하더군요. 저는 그 직원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저 혹시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던 이승민 군 기억하시죠? 그 친구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 아이 여기서 일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는 있죠? 직원은 또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 아들이 바깥사돈한테 맞았어요. 국자 던지고 벽에 밀치고 욕설까지 들었답니다. 당신 옆에 있었죠? 못 들은 척 했어요? 왜 말 안 했습니까? 직원은 화들짝 놀라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전 알바라서요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알바면 사람 하나 언어 맞는 걸 보고도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 지금도 그렇게 애들 다루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가게 안에서 다른 직원이 나와 얼른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요. 사모님, 이런 얘긴 밖에서. 사모님 아니고 피해자 어머니입니다. 그 말에 가게 안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절 돌아봤고 직원들은 저를 억지로 떠밀다시피 밖으로 내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갑니다. 하지만 언젠간 이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그땐 다들 어디서 뭐 했는지 증명해야 할 날 올 거예요. 며칠 뒤 저는 그 식당 앞에 다시 섰습니다. 정면으로 마주하자 더는 피하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홀라는 여전히 조용했고 오픈 주방 너머로 바깥사돈이 무표정하게 칼을 들고 뭔가를 썰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들어선 걸 보면서도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치지 않더군요. 사돈! 제가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그제야 고개를 돌리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여긴 예약 손님만 받습니다. 말씀하실 거면 따로 연락하시죠. 그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한 장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노동청 민원 접수 확인증, 병원 진단서 사본, 그리고 아들 통장 거래 내역 복사본. 그 서류를 테이블 위에 하나씩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사돈, 아니 땡땡 셰프님, 이건 우리 아들이 여기서 일하면서 받은 상처입니다. 몸에 난 멍자국도 밀린 임금도 욕설도 여기 다 기록돼 있어요. 그날 당신이 아이한테 뭐라고 했는지도 다 기억합니다. 내 주방에 발들이지 마라. 넌 자격 없어. 그 말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박가사도는 서류를 흘끔 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뭘 그리 호들갑을 떠십니까? 주방은 전쟁터입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요리하려거든 차라리 패스트푸드나 하지요. 그 말에 저는 목이 확 메었지만 꾹 참고 되물었어요. 그럼 때려도 된다는 겁니까?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고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는 게 그쪽 업계의 룰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식판에 툭 내려놓고 주위를 힐끔 보며 씁쓸하게 웃더니 말했습니다.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사돈. 아들이 힘든 세상 좀 겪었다고 이렇게 와서 억울하다 울부짖으면 누가 다 받아줘요. 그리고 그 정도로 무너질 아들이었으면 애초에 우리 딸이랑은 격이 안 맞았던 거죠. 그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정말 그렇게까지 말하셔야겠어요? 하고 물었더니 옆에서 안사돈이 나왔습니다. 팔짱을 낀 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가 왜 이 일로 사돈을 만나야 하나요? 우리 애 상처받았어요. 갑자기 파혼 통보받고 정신과 상담까지 다녔어요. 이건 서로 가정의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언성 높이는 거 그만하시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정말 가슴이 뜯기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상처를 줬다는 건지 그 얘기를 지금 제 입에서 듣고 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쪽은 내 아들 몸에 멍이 들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면서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 하십니까? 거지 근성은 버려야죠, 사돈. 우리 딸이 그쪽 집에 시집 가면 뭐가 좋아지겠어요? 우린 진작부터 안 되는 인연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이 덜덜 떨려서 도무지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무시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아들 앞에서는 참자고 다짐했었는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사람 대 사람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그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일식당 문을 나서던 순간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 사돈, 어른답게 같은 말에 얽매이지 않기로요. 사람 대접 못 받은 사람이 왜 사람답게 행동해야 하죠? 욕먹고 맞고 짓밟히고도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이제부턴 저도 계산기 두드려가며 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일 먼저 아들의 진단서를 들고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 기록에 날짜가 명확히 남아 있었고 등, 옆구리, 팔뚝의 멍자국은 타인의 공격에 의한 상처로 분류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죠. 법원 제출용으로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기록이 우리 아들을 그리고 제 삶을 지킬 겁니다. 그 다음엔 아들의 통장 거래 내역과 근무 시간표를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시원당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고요. 서면 계약은 없었고 구두 약속으로만 도제라고 했답니다. 근무 중 폭언, 폭행 피해도 있었고요. 근로감독관은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조사 개시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형사고발 여부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SNS에 조심스럽게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누군가의 꿈을 밟은 사람들, 점장 자리 준다는 말로 아이의 인생과 내 식당을 사려 했던 사람들, 그들은 아직도 멀쩡히 주방에 서 있습니다. 해시태그는 이렇게 달았어요. 샵 일식당 갑질, 샵 점장 미끼, 샵 노동 착취, 샵
몸에 남은 흔적들, 그리고 캡처한 진단서와 급여 누락 내역 일부를 블러 처리해서 올렸습니다. 처음엔 별 반응 없었어요. 하지만 이틀 뒤, 저도 거기서 일한 적 있어요, 사장님. 칼 던졌던 적 있습니다. 도막 깨진 날도 있어요. 저 도제 계약이란 말 듣고 일했는데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댓글이 붙기 시작했어요. DM으로도 비슷한 제보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가게 한켠에 있던 낡은 철제 서랍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써둔 오래된 명함첩이 있었거든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그 안에서 이 사람이라면 싶은 이름을 찾았습니다. 최기훈 변호사. 남편이 투병 중일 때 무료로 법률 상담을 도와주셨던 분. 그리고 제게 늘 정의는 아주 느리지만 결국 도착합니다 라고 말해주셨던 분. 저는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낯익은 얼굴이 고개를 들더군요. 김정숙 씨,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이젠 진짜 책임지게 하고 싶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민원을 넣고 SNS에 글이 퍼지기 시작하자 제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가 하나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다짜고짜 그 목소리더군요. 안사돈이었습니다. 어머님, SNS에 그 글 혹시 어머님이 올리셨어요? 저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말꼬리를 살짝 낮추며 이러더군요. 그런 거 너무 감정적으로 하시면 서로 민망해지잖아요. 이제 와서 뭐 어쩌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러는 건 결국 아드님만 손해 아닌가요? 전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죠. 우리 아들은요, 지금도 멍이 안 빠졌습니다. 정강이에 피멍 자국 남은 거 아직도 아물지 않았어요. 그러자 안사도는 헛웃음을 흘리며 이러더군요. 아우 참, 어머님,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게 감정대로 움직이면요, 뉴스에 나올 사람들 수천 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끝까지 가는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 이 사람들 진심으로 아무 잘못도 없다고 믿고 있구나. 아니, 믿는 척이라도 하면서 계속해서 나만 참으면 끝난다 라는 걸 노리고 있는 거겠죠. 그날 오후 또다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가게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어요. 땡땡일식 땡땡땡 셰프님 측에서 연락받고 왔습니다. 중재가 가능할까 해서요. 어머님께서 너무 강경하게 나오시니까. 전 그 말에 냅다 가게 문을 쾅 닫고 말했어요. 강경하게요? 제 아들이 병원 신세진 건 강경한 게 아니라 폭력이에요. 일방적으로 사람을 함부로 다뤄놓고 이제 와서 중재랍시고 사과 한마디 없이 면피부터 합니까? 그 여자 아무 말도 못하고 문 앞에서 머쓱하게 서 있다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날 저녁 동네에선 수군거림이 슬슬 번지기 시작했어요. 아유, 김 사장님이 요즘 좀 예민하신가 봐. 아유, 그 집 아들이 예비 사돈이랑 잘 안 된 게 성격 탓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가게 팔라고 했던 것도 원래는 정중히 권유만 한 거라면서? 제가 믿고 지냈던 몇몇 단골 손님들마저 다음 주 예약을 조용히 취소하기 시작했고요. 단골이던 맞은편 세탁소 사장님은 절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말없이 모르는 척. 이야기를 꺼낸 건 나였는데 왜 나 혼자만 이렇게 미움받고 오해받고 외로워지는 걸까? 그 밤 저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겠구나. 심지어 자신들이 지닌 위치와 평판을 이용해서 사연자 하나쯤 충분히 묻어버릴 수 있다고 믿고 있겠구나.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싸움 끝까지 간다. 그리고 반드시 이긴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어묵탕을 데우고 반찬을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그저 매일 하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속은요,
속은 쉴 틈도 없이 불이 타고 있었죠. 손님이 들어오면 밝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고등어 조림 좋아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론 날짜를 셌습니다. 근로감독관 현장 조사 일정, 변호사와의 다음 미팅, 증거자료 추가 확보 마감일, 새벽마다 물 끓이듯 마음을 다졌습니다. 한 번은 안 싸더니 또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차림새는 여전했고 스카프며 귀걸이까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더군요.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입꼬리를 싹 올리며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아직도 그 가게 지키고 계세요? 정말 정이 많으시네요. 우리 쪽 변호사님이 그러시던데요. 민사든 형사든 소송 오래 가면 결국 지는 쪽만 힘들다네요. 이런 건 그냥 있는 게 속 편한 거라면서.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저 꾸벅 인사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앞치마를 한 번 더 묶었습니다. 허리에 힘을 꽉 주고 조리대 위 칼을 다시 닦았습니다. 말 잘하더라. 지는 쪽이 힘들다고. 근데 난 질 생각 없거든. 그날 밤 변호사님에게 보낼 진술서 초안을 새벽 2시까지 써내려갔습니다. 맞춤법도 몇 번씩 다시 확인하고 문장 하나하나 읽어가며 정리했죠. 그 안에는 제가 겪은 모든 모욕, 아들이 당한 폭력, 가게를 뺏기려던 시도, 사람들 앞에서 무너졌던 순간들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견디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끝까지 가서 끝장을 볼 겁니다. 누가 봐도 아무 일 없는 날들, 그저 평범하게 영업하는 가게, 반찬을 덜고 국을 끓이고 계란을 굽는 중년의 여인. 하지만 그 안에서는 아주 조용한 전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던 오후였습니다. 가게 셔터를 반쯤 내리고 정리하려던 찰나 낯익은 목소리가 밖에서 들렸어요. 김 사장님? 계시죠? 고개를 돌리자 문 앞에 오래전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권정미 씨, 남편 살아있을 적 구청 문화복지과에서 일하며 우리 동네 반찬 봉사도 돕고 가게에도 자주 들렀던 그분이었습니다. 정미 씨? 오랜만이에요. 저 기억하시죠? 그럼요. 어머,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분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혹시 필요하실까 봐요. 여러분이 안에 든 건 구청 측에서 제출했던 도로확장 사전검토 문서사본, 그리고 주변 토지거래 내역, 가게 인근 필지에 예상 감정가 적립표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시청 쪽 근무인데요. 그 안 싸던 분 얼마 전에 시청 건축개발과 팀장 소개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찾아봤어요. 이 자료 공개 문서긴 하지만 김 사장님이 직접 받기엔 쉽지 않잖아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정미 씨, 이거 제가 꼭 써먹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요. 사장님 같은 분이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저는 이 자료들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최기훈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정황 입증 가능합니다. 가게를 노린 의도가 명확하다는 걸 이 서류들이 말해주고 있네요. 그리곤 A4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손해배상 청구 관련 문서입니다.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명백한 경제적 손실 시도로 접근할 수 있어요. 전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장부를 다시 써내려가고 손님들 예약 내역, 취소 건, SNS 반응 변화까지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갑질 논란 이후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다라는 증거를 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마지막 조건을 채우기 위해 SNS에 조용히 한 장의 이미지와 글을 올렸습니다. 불타는 주방 사진 한 장, 그리고 한 줄. 이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차례입니다.
그 글은 곧 커뮤니티에도 퍼졌고 김정숙 사장님의 식당, 갑질 셰프 사건의 진짜 이야기, 점장 미끼로 식당을 노린 사람들이라는 제목들이 붙기 시작했죠. 다음 주 법원에 제출될 서류는 이미 다 정리됐고 노동청 조사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믿는 증인, 제 아들, 그 아이가 마침내 입을 열기로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이제 나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아이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가게는 평소처럼 열려 있었고 주방에서는 멸치국물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단단히 무장을 마친 병사 같았습니다. 9시 정각 노동청 조사관 2명이 박가사돈이 운영하는 일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반대편 골목에 서서 검은 바람막이에 서류 가방을 든 조사관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식당 직원 하나가 허둥지둥 뛰어나오는 게 보였고 이내 안사돈의 모습도 보였죠. 손에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다급히 말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입꼬린 잔뜩 일그러져 있더군요. 조사관들은 주방 안까지 들어가 근무자 명단, 급여 정산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확인했고 그날 저녁 뉴스에는 짧은 자막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땡땡 일식, 근로감독관 현장 조사받아, 체불 임금 등 위반 정황 포착. 그 다음은 법원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접수가 완료되었고 첫 서류 송달이 박가사돈 자택으로 전달된 날 저는 다시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조용히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죠. 점심 장사를 마치고 난 뒤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정숙 씨, 기사 보셨죠? 땡땡 셰프 쪽에서 오해였다며 해명자료 낸 거. 기자는 덧붙였습니다. 근데 반응이 더 안 좋아요. 도제는 폭행도 포함되냐? 점장 제안이 미끼였다라는 댓글 엄청 달립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마침내 SNS에 공개했던 글에 대한 진실이 언론으로 확정됐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엔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동네 가게 뺏으려다 걸린 셰프 부부, 점장 주겠다고 속이고 폭행까지. 그날 저녁 가게 앞엔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조용히 찾아와 주시는 분들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죠. 며칠 뒤 어느 늦은 밤 가게 문을 닫고 나가려는 참에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번호는 저장돼 있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너무 익숙했죠. 박가사돈이었습니다. 김 사장, 납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처음엔 낮고 침착한 말투였어요. 솔직히 그날 상황이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았는데 지금 이건 좀 선 넘은 거 아니에요? 저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말투가 슬슬 바뀌더군요.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거야? 솔직히 나 이쪽 바닥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 거 알잖아. 이 애 키워봤자 결국 사장님 쪽만 손해 아닐까 싶어서 하는 말이야. 지금 그만 접으면 그냥 없던 일로 정리해 줄 수 있어. 없던 일. 그 말에 가슴이 벌컥 끓어올랐습니다. 제 아들이 당한 폭력도, 제가 짓밟힌 그 모욕도, 가게를 헐값에 넘기라던 그 말도 다 없던 일로 하자고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셰프님, 제가 여태까지 당한 일, 제 아들이 몸에 멍들고 꿈을 잃어가던 시간들, 그걸 없던 일로 정리하자고 하시는군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전화기 너머로 낮고 짧은 한숨이 들리더니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엔 가게 앞 유리문에 누군가 낙서를 해놨어요. 매직으로 큼지막하게 가식은 오래 못 가요. 누가 누구한테 갑질이래? 지워도 자국이 남아있었고 그걸 본 단골 손님들이 저를 바라보며 다가와 말하더군요. 김 사장님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네, 괜찮아요. 원래 싸움은 상대가 초조해질수록 더 못되게 굴게 돼 있어요. 그러다 결국 실수하거든요. 그날 오후 안사돈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명품백을 들고 구두 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첫마디부터 목소리가 딱딱하더군요. 지금 SNS면 뉴스면 시끄러운데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난리를 치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국을 휘 저었습니다. 안사돈은 절 비웃으며 손가락으로 카운터를 툭툭 치더군요. 이거 다 해봐야 결국 망하는 건 어머님 쪽일 거예요. 그 가게 이 일 끝나면 누가 다시 찾을 것 같으세요? 저는 가만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요, 손님들이 판단하겠죠. 그 말에 안사돈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뒷모습엔 여유가 아니라 조급함이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 싸움 내가 이기고 있구나. 법원의 첫 신문 기일이 잡힌 날이었습니다. 서울행 버스를 타고 법원 앞에 도착하던 순간 손끝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끝까지 올라온 긴장을 꾹 눌렀어요. 괜찮아. 오늘은 그 사람한테 책임 묻는 날이야. 법정 앞엔 박가사돈과 안사돈도 나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근로기준법 위반, 체불임금, 폭행 사실과 손해배상권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증인으로 나온 제 아들은 처음엔 좀 떨었지만 곧 똑바로 판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셰프님이 국자를 던졌고 욕을 했고 저를 주방 뒷문 쪽으로 밀쳤습니다. 명백한 물리적 폭력이 있었고 급여는 약속했던 것보다 낮게 지급됐습니다. 문서로 된 계약은 없었습니다. 그 말에 박가사도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이 됩니까? 요즘 젊은 애들 기합 좀 줬다고 폭행이래요. 전통 요리는 그렇게 배워서는 안 됩니다.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죠. 기합이라는 이름 아래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 역시 서면 약속이 없었다면 사용자 책임입니다. 그 순간 박가사도는 입을 꾹 다물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내려진 1심 판결, 체불임금 전액 반환, 정신적 위자료 일부 지급 명령,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과태료 1,200만 원, 향후 1년간 도제 운영 제한 권고. 판결문이 올라오자 지역 커뮤니티에는 땡땡 셰프 갑질 사건 최종 결과라는 글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아들이 맞고도 참고 일했는데 점장 자리 준다면서 가게 넘기라고 한 거였대요. 그 식당 원래부터 소문 안 좋았어요. 사장님이 칼로 도마 내려치고 욕하는 거 저도 들었어요.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갑질 셰프 폭로 사건이란 제목으로 사건을 정리한 콘텐츠가 올라왔고 댓글엔 이런 말들이 달렸습니다. 김 사장님 진짜 멋진 분이다. 이런 어른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눈물 나네요. 저도 어릴 적 도제 일하다 포기했는데. 그리고 그 사건의 여파로 박가사돈의 일식당은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고 구청 지원 사업에서 빠졌다는 소문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안사돈은 조용히 자신이 주도하던 부동산 투자 모임에서 물러났고요. 그날 밤 아들과 단둘이 앉아 따뜻한 국을 나눠 먹으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울었지? 엄마도 많이 참으셨죠? 그리고는 말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등엔 굳은 살이, 손가락 끝엔 아직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판결이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앞에 한 통의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포장 테이프 위에 붙어 있는 명품 브랜드 로고를 보고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죠. 안사돈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고급 도자기 찻잔 세트와 함께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정숙 사장님께. 이름도 없이 그냥 간결한 메모지. 거기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 여기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딸에게도 조금만 더 여유를 주세요. 저는 그 봉투를 접어 찻잔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바로 우체국에 들러 반송 처리했습니다. 받지 않겠다고요. 이제 와서 건네는 물건 하나로 그 모든 폭력과 기만이 지워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 주엔 바깥사돈이 직접 가게 앞까지 왔습니다. 다 낡은 야구 모자에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고개 숙인 모습으로 제 가게 앞에 서 있는 걸 보니 잠깐이지만 마음이 참 묘하더군요. 문도 열지 않고 그냥 유리 너머로 가만히 서 있더니 짧게 허리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인사인지 사과인지 아니면 자존심 마지막 끄트머리인진 몰라도 저는 그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뒀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해도 그게 진심이건 아니건 간에 이미 엎질러진 물 위에 발자국 남긴다고 물이 다시 담기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 가게 문 앞에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셔서 이러시더군요. 아유, 김 사장님, 그 셰프 자기 가게 문 닫았대요. 잠정 휴업이라고 적어놨지만 그거 사실상 끝이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이제 조금은 알게 되겠죠. 자기가 잃어버린 게 뭔지. 가게는 여전히 작고 인테리어도 낡았고 벽지 한쪽은 습기에 좀 들떠 있지만 손님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든 가게를 떠나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오래된 주방 찬장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직접 짜놓았던 찬장, 거기엔 오래전 연탄불에 그슬린 냄비며 아들이 유치원 시절 그려놨던 냅킨 그림도 남아 있었어요. 이젠 정말 보내야겠네. 혼잣말을 하며 찬장문을 닫는 순간 묵직하게 매달려 있던 제 마음 한 조각도 같이 내려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공간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푸드트럭을 샀습니다. 그리 크진 않았지만 햇살 좋은 공원 근처 골목 한켠에 자리 잡기에 딱 좋은 사이즈였어요. 오래된 가게 간판에서 따온 이름을 달았습니다. 정숙인의 국밥차. 메뉴는 딱 3가지. 된장국밥, 황태해장국, 그리고 들깨 미역국. 복잡한 요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오는 사람 누구든 따뜻한 국안 그릇 배불리 먹고 가게 하자. 그게 제 새 목표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주방도 좁고 이동식 가스레인지도 낯설고 계란 하나 굽는데도 주걱이 어디 있는지 허둥댔지만 이상하게요. 이 마음은 참 편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멀찍이 떨어져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다가와 이러더군요. 엄마, 푸드트럭 하는 거 정말 괜찮아요? 엄만 이게 좋아. 조금 덜 번잡스럽고 조금 더 가볍고 무엇보다 재밌어. 아이의 눈엔 처음 보는 표정이 있었어요. 안도, 존경, 뿌듯함. 그리고 조금은 엄마가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챈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푸드트럭이 자리를 잡은 지도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처음엔 인적이 드문 골목이라 걱정도 많았지만 하나둘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국물 맛이 진국이다, 정이 느껴진다라는 말이 퍼졌고 점심시간이면 줄까지 생기더군요. 그럴 땐 늘 생각했어요. 그래, 이게 사람이 사는 거지. 거창하진 않아도 딱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온도와 리듬으로 숨쉬고 일하고 웃고 먹고 또 웃는 삶. 어느 날은 혼자 오신 노부부가 여기 멸치 국물로 우린 거죠? 하시며 미소 지으셨고요. 또 어떤 날은 회사원들 몇 명이 야, 저희 사장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오면 위로받아요
하며 웃고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난 이제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가슴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일었습니다. 아들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밤이면 혼자 골목길을 걷는 날이 많지만 이젠 가끔 제게 이런 말도 하더군요. 엄마, 나 다시 요리해볼까? 그래, 하고 싶으면 해야지. 누구 눈치 보지 말고. 그날 밤 푸드트럭 뒷문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 불빛에 반쯤 가려진 별이 그래도 꿋꿋이 반짝이고 있더군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 맞지? 혼잣말을 하고 나니 마치 누군가 그럼요, 잘하고 있어요 하고 대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나답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누군가에게 밟히지도 않고 누구 때문에 울지도 않고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사실 하나로도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엔 그냥 참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아프다는 걸 알아도 내 자존심이 밟히는 걸 느끼면서도 이 결혼이라는 게 그 아이 인생에 중요하겠거니 하고 그저 한 발 물러서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물러설수록 그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다가와서 내 삶을 침범했습니다. 내 아들을 때렸고 내 가게를 노렸고 내 젊은 날의 기억과 추억을 헐값에 사가려 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건 참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구나. 누군가는 한 번쯤은 아니오라고 말해야 끝나는 거구나. 그래서 싸웠습니다. 처음엔 두렵기도 했고 어쩌면 내가 더 망가질까 겁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저를 지켜냈습니다. 아들을 지켜냈고 가게도 제 사람됨도 지켜냈습니다. 지금 제게 남은 건 아들과 단둘이 나누는 따뜻한 국 한 그릇, 푸드트럭 위로 떨어지는 햇살, 그리고 하루하루 정성껏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이젠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누군가도 지금 어딘가에서 혼자 견디고 계신다면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당신 잘못 아닙니다. 참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한 번쯤은 소리내어 맞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엔 생각보다 따뜻하고 단단한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서울 어느 구에서 정숙이네 국밥차를 지키고 있는 김정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